지금 하버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400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미국 교수가 발표 도중 한국이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말을 들은 중국과 사우디 대표단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그 자원이라면 우리 쪽이 훨씬 더 풍부하다며 노골적으로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그런 조롱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설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일부 대표단들은 잠시 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발표를 끝까지 들은 몇몇 세계적 석학들이 이제 한국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백지수표를 전부 갖다 바치라는 식의 극단적인 제안까지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원은 어째서 한국게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하버드 캠퍼스의 벚꽃을 흩날리던 3월의 어느 날, 케네디 스쿨 포럼홀에서 미래 기술 패권과 자원 공급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티켓은 발행 24시간 만에 매진되었고 각국 정부 관료들과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후면 특별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미래 기술 패권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임을 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경제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원을 둘러싼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을 목격하면서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죠. 21세기의 진정한 패권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자원과 기술의 통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특히 반도체, 이 현대 문명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의 근간이 되는 자원에 대해 세계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았을 때 저는 기존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원 전쟁이라는 제 책이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일으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과연 제 주장이 세계 최고의 두뇌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는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저를 덮쳤습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는 4명의 거물급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부터 차례로 중국의 리민 교수, 사우디아라비아의 아흐메드 알파하드 박사, 독일의 한스 밀러 교수, 그리고 일본의 다나카 마사시 교수. 그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각각 자국의 기술 정책을 좌우하는 실세들이었죠. 리민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반도체 부문 책임자인 그는 미국의 기술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로 SMIC 전 임원 출신의 실전 경험과 이론적 깊이를 겸비한 강적이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 알파하드 박사는 사우디 비전 2030 계획의 핵심 설계자로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가였습니다. 품위 있는 외모와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는 세계 최대 석유 부국의 자신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표정에는 이 미국인이 과연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의구심이 역력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이후의 유럽 칩 액트 기반을 다진 학자로 그의 정밀한 분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급망 취약성 평가에서는 최고 권위자였죠.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의 모든 허점을 찾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나카 교수는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한 국가 전략을 설계한 공무로 일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인물로 소니 반도체 부문의 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표정 뒤에는 일본이 한때 장악했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간절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르는 제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4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3년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신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제 뒤로는 하버드 문장이 새겨진 파란색 배경의 스크린이 준비되었고 마이크를 잡은 제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운명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계 기술 패권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려 합니다. 제 첫 문장에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청중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고 앞줄에 앉은 각국 학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가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0년 약 23%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73%에 이르는 압도적인 성장세였죠.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어느 국가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얼마나 압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국가의 기술력은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AI, 클라우드 컴퓨팅, 미래 양자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술의 모든 기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2022년 기준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술인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42.7%, SK 1.6%로 한국 기업 두 곳이 전 세계 시장의 71.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22.5%, 그리고 기타 기업들이 나머지 6.2%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중국의 리민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저를 응시하며 오른쪽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그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미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민 교수의 질문에는 약간의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시험하고 있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답을 밝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청중의 호기심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었죠. 지금 단계에서는 이 나라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를 살펴본 후에 밝히겠습니다.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 나라는 자국 면적에 비해 놀라운 기술적 성취를 이룬 국가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버드대 국제 세미나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거든요. 일부 청중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앞줄의 학자들은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부문별 세계 시장 점유율 표였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반도체 설계 디자인 부문에서는 미국이 65%, 장비 제조 부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35%, 24%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 능력,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는 이 나라가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첨단 파운드리인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리민 교수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짐작한 듯한 뉘앙스가 명확히 묻어 있었죠. 교수님, 이제 그만 숨기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죠. 혹시 한국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회의장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사우디 대표단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메모를 적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민 교수님의 추측이 정확합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건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의 국가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3%를 생산하고 미세공정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흥미롭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민 교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왜 하필 한국 얘기지? 미국도 있는데 중국은요? 알파하드 박사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브라운 교수님, 한국 반도체가 우수하다고요? 이건 좀 편향된 시각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기술 패권에서 더 중요하지 않나요? 게다가 통계 수치만으로 기술력을 평가하는 건 상당히 단순화된 접근 아닌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이런 초반 도전에 조금 놀랐어요. 알파하드 박사님, 수치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설계와 장비 측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생산과 수율 측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3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 삼성전자의 수율은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이는 경쟁사들을 15에서 20% 정도 앞서는 수치입니다. 그러자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왜 하필 한국을 주목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조명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경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나카 교수님. 오늘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기술 패권과 자원 공급망이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한국의 특별한 지위가 단순한 기술적 우연이 아니라 자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패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더욱 격해졌거든요. 스크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원들의 목록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위는 물, 그리고 놀랍게도 2위가 모래였습니다. 석유는 4위였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석유를 전략 자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모래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완전히 멈춥니다. 건설, 유리 제조,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모래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연간 전 세계에서 약 500억 톤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 소비량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가 거의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가 풍부하고 중국도 희토류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래 이야기를 꺼내시죠? 모래는 어디에나 있는 흔한 자원 아닌가요? 저는 그의 질문이 정확히 제가 원하던 방향이어서 기뻤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리민 교수님, 반도체의 심장인 실리콘 웨이퍼는 바로 고품질 모래, 정확히는 이산화규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모래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급의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99.9%인 9N의 순도를 가진 결정질 실리카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극히 드문 자원입니다. 그때 알파하드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사막 모래가 넘치는데 그게 반도체에 쓸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모컨으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모래 입자의 현미경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왼쪽은 둥근 입자의 사막 모래, 오른쪽은 각진 입자의 강가 모래였습니다. 알파하드 박사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막 모래는 입자가 너무 고르고 둥글며 해양 미네랄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설용으로도 부적합하고 반도체용으로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 오랫동안 마모된 사막 모래는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이 많아 반도체 제조에 치명적인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강에서 나오는 석영이 풍부한 모래가 필수적입니다.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사우디 대표단은 서로 아랍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는 눈빛들이었죠. 독일의 밀러 교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산이 많고 물이 풍부한 한국이 이런 모래 자원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산악 국가들은 반도체 강국이 되지 못했나요? 정확히 제가 원하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반도의 지형도와 강분 포도가 나타났습니다. 밀러 교수님, 탁월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특별함은 바로 지형적 특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며 화강암 지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급경사로 짧게 흐르는 강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형은 화강암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고품질 석영사 즉 규사가 강바닥에 퇴적되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독일의 경우 라인강이 길고 완만하게 흐르면서 모래가 넓게 분산되는 반면 한국의 강들은 집중적으로 고품질 석영 퇴적층을 형성합니다. 리민 교수의 표정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조금 날카로운 어조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반도체용 고순도 석영을 자체 생산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용 고순도 석영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스프루스 파인 광산에서 세계 생산량의 85%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의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민 교수님, 맞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용 고순도 석영을 100% 국산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초고순도 석영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국의 자원 활용 발전 단계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시기가 나열되었습니다. 건설용 모래 활용 시기인 1960년에서 1980년대의 산업화 기반 마련. 산업용 규사 활용 시기인 1980년에서 2000년대의 유리, 세라믹, 정밀주조. 반도체급 실리콘 연마 기술 발전인 1990년대에서 현재 초정밀 가공 기술. 한국은 산과 강이 많은 지형적 특성 덕분에 좋은 모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모래를 활용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건설용으로, 이후에는 산업용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정밀 가공 기술로 발전시켰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석영,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라는 가치사슬의 핵심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가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고순도 석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군요. 결국 미국의 하청업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원 국가로서는 석유를 가진 사우디나 희토류를 가진 중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파하드 박사님, 고순도 석영 의존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체 가치사슬의 일부일 뿐입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반도체 생산에서 원자재 비용은 전체의 5% 미만입니다. 나머지 95%는 가공기술, 제조기술, 그리고 인적 자원의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1kg의 모래 가격은 약 0.01달러이지만 이것이 반도체급 실리콘으로 변환되면 100달러, 그리고 최종 반도체 칩으로 가공되면